손님 커트는 3만 원, 파마는 30만 원이에요. 예. 동네 미용실에서 현금을 포대로 쓸어 담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쌓은 신뢰를 단 1년 만에 무너뜨린 건 다름 아닌 욕심이었습니다. 끝은 참혹했습니다. 단골을 돈줄로 본 대가는 3억 원의 빚이었습니다. 오늘 한 미용사의 부끄러운 고백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번화가 한복판 40평이 넘는 대형 헤어샵에 유리문에는 임대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고급 가죽 의자 여러 개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58세, 작은 체구, 손등에는 수십 년, 약품에 시달린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여기가 내 꿈이었는데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3억 원을 쏟아부은 이곳, 단 1년 만에 모든 것을 잃은 이곳, 창밖으로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지만 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20년 넘게 동네에서 손꼽히던 미용사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게 된 걸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미자입니다. 올해 58세가 됐습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으려 합니다. 부끄럽고 창피한 이야기지만 누군가는 제 실수에서 교훈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배운 게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19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먹고 살기 위해 집을 나왔습니다. 부모님은 남동생 공부시키느라 정신이 없으셨고 저는 그저 입 하나 덜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안양역 근처 허름한 미용실에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저 여기서 일 좀 배우면 안 될까요? 사장님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월급은 못 줘. 그냥 밥이나 먹으면서 배워. 그렇게 저는 무급보조로 미용실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 후반이었으니까 어느덧 40년 가까이 흐른 아득한 옛날 이야기입니다. 아침 8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했습니다. 손님 머리 감겨드리고 수건 빨고 바닥 쓸고 쓰레기 버리고 하루 종일 서 있느라 다리가 퉁퉁 부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술을 배우고 있었거든요. 선배 미용사들이 가위질하는 걸 넋놓고 지켜봤습니다. 쉬는 시간에는 남은 머리카락을 모아서 마네킹에 붙이고 혼자 연습했습니다. 밤에 숙소로 돌아가면 손이 약품 냄새로 찌들어 있었습니다. 손등은 갈라지고 피가 났습니다. 반창고를 붙이고 다시 가위를 잡았습니다. 미자야, 넌 참 악착같구나.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면 저는 왠지 뿌듯했습니다. 3년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받아든 15만 원짜리 월급 봉투. 그 얇은 봉투가 제 인생의 첫 번째 훈장이었습니다.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손님 머리를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커트, 파마, 염색, 하나하나 배워갔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염색약을 잘못 섞어서 손님 머리카락이 주황색으로 변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땅에 묻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사장님이 대신 사과해 주시고 저를 다독여 주셨습니다. 미자야,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야. 다음엔 안 그러면 돼.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어느새 안양에서 제법 이름이 알려진 미용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미자 씨 손만 거치면 머리가 달라져. 미자 씨는 손이 참 야무지더라.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작은 공장에 다니던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크게 잘 사는 건 아니었지만 둘이 벌면 그럭저럭 살만했습니다. 곧 아이들도 생겼습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 저는 이 아이들만큼은 제대로 키우고 싶었습니다. 우리 애들은 배우지 못한 한없이 배워야 해. 그게 제 목표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미용실 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1990년대 말 밀레니엄을 앞둔 30살 때였습니다. 안양 뒷골목 10평짜리 작은 상가였습니다. 의자가 딱 2개 들어가는 공간이었죠. 오미자 미용실. 간판도 참 촌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간판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0만 원. 그때는 그것도 큰 돈이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모은 돈을 털어서 겨우 차렸습니다. 남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여보, 장사 안 되면 어쩌지?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나 실력 하나는 있잖아. 그리고 저는 약속을 했습니다. 절대 비싸게 받지 않겠다고. 동네 사람들이 부담 없이 올 수 있는 가격으로 하겠다고. 커트는 8,000원. 파마는 3만 원. 염색은 2만 원. 당시 시내 미용실들은 커트만 해도 10,000원이 넘었습니다. 저는 그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책정했습니다. 대신 실력으로 승부를 봤습니다. 손님 한 분 한 분을 정성껏 모셨습니다. 이모, 앞머리가 좀 신경 쓰이는데 다듬어줘. 그런 말씀하시면 가위 들고 후다닥 나갔습니다. 그냥 해드릴게요. 돈 안 받아요. 앞머리 다듬기는 공짜였습니다. 머리 감겨드릴 때도 마사지를 꼼꼼히 해드렸습니다. 미자 씨, 손이 참 시원하네. 그런 말 들으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명절에도 안 쉬고 일요일에도 문을 열었습니다. 명절 전에 머리 좀 하고 싶은데 어디 열린 데가 없어.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요. 남들 쉴 때 일하니까 손님이 몰렸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이 없었습니다. 하루가 끝나면 서랍에 현금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지폐들이 수북했습니다. 그때는 카드 결제가 흔하지 않았거든요. 다들 현금으로 계산했습니다. 저녁마다 남편과 함께 돈을 셌습니다. 오늘 얼마 벌었어? 한 30만 원쯤 되는 것 같아. 하루에 30만 원이면 한 달에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됐습니다. 물론 재료비랑 월세 빼면 순수익은 그보다 적었지만 그래도 꽤 많이 벌었습니다. 미용 재료비가 사실 얼마나 됩니까? 파마약, 염색약, 샴푸, 도매로 사면 정말 저렴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정직하게 일하니까 돈이 굴러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저는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딸아이 학원비, 아들 태권도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냈습니다. 엄마, 나도 친구들처럼 나이키 신발 사줘. 그러면 백화점 가서 제일 비싼 거 사줬습니다. 엄마가 벌어서 다 사줄게. 그게 제 자랑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저를 좋아했습니다. 미자 씨는 참 착해. 바가지 하나도 안 씌워. 여기 오면 머리도 잘 나오고 기분도 좋아져. 그런 소문이 나면서 손님이 더 늘었습니다. 어떤 손님은 버스 타고 1시간 걸려서 오시기도 했습니다. 미자 씨 손 아니면 안 되겠어. 나 이사 간 곳은 비싸기만 하고 마음에 안 들더라고. 그런 말 들으면 정말 뿌듯했습니다. 저는 손님들 이름을 다 외웠습니다. 김 여사님, 아들 결혼식은 잘하셨어요? 오늘 파마 하실 거죠? 지난번에 하신 지 2달 됐죠? 어머, 미자 씨가 그런 걸 다 기억하네. 그런 작은 정성이 손님들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어느 날 단골 할머니 한 분이
떡을 들고 오셨습니다. 미자야, 우리 손자 돌잔치 떡이야. 너 아니었으면 우리 집안 경사 못 치렀어.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 손자 돌잔치 전날 머리 해드렸던 게 마음에 드셔서 기억하셨나 봅니다. 일요일인데도 문 열어서 온 가족 머리를 다 해드렸었거든요. 그날 떡을 받고 정말 뭉클했습니다. 이게 진짜 장사구나.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사람 마음을 얻는 거구나. 그때는 그걸 알았습니다. 10평짜리 작은 가게였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손님들이 웃으며 들어오고 만족하며 나가는 모습을 보는 게 좋았습니다. 미자 씨, 다음 주에 또 올게. 미자 씨, 우리 딸도 데려올게. 그런 약속들이 쌓이면서 제 가게는 점점 더 번창했습니다. 5년쯤 지나니까 의자 2개로는 감당이 안 됐습니다. 옆 상가까지 터서 20평으로 확장했습니다. 의자를 4개로 늘리고 보조 1명도 고용했습니다. 그래도 가격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커트 10,000원, 파마 40,000원. 미자 씨, 이 가격으로는 남는 게 없을 텐데. 손님들이 걱정해 주셨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손님 많으면 됐죠. 실제로 저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하루에 50만 원, 60만 원씩 벌 때도 있었으니까요. 그 돈을 1푼, 2푼 모아 드디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습니다. 안양 평촌 신도시에 번듯한 30평대 아파트를 샀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그 집을 남편 이름으로 등기했습니다. 주변에선 미자 씨가 고생해서 벌었는데 왜 남편 이름을 해주냐며 한마디씩 했지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제가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미용실에 매여 있는 동안 우리 아이들을 키운 건 파라리 남편이었거든요. 남편은 공장 퇴근하고 오면 쉬지도 못하고 아이들 밥 챙기고 밀린 빨래하고 숙제까지 다 봐줬습니다. 엄마 손길이 제일 필요한 시기에 제가 가위질하느라 비운 자리를 남편이 묵묵히 채워준 거죠. 미안해 여보. 내가 돈 번다고 애들 크는 것도 제대로 못 보내. 제가 미안해할 때마다 남편은 늘 제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아냐 미자야. 밖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당신이 제일 고생이지. 애들 걱정은 마. 그 고마움에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남편 이름 석자가 찍힌 날 남편은 제 거친 손을 꼭 잡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미자야, 고생 많았어. 정말 고마워. 앞으로 내가 더 잘할게.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그때 그 거실에서 나누던 온기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정말 뿌듯했고 이제 우리 가족 앞에는 꽃길만 남았다고 믿었습니다. 19 빈손으로 시작해 이만큼 읽었으니 이제는 누려도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안도감이 화근이었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제 마음속에 검은 욕망이 자라나고 있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겸손했습니다. 손님들께 늘 감사했습니다.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손님들 덕분입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그게 한 번에 확 변한 게 아니었습니다. 몇 년에 걸쳐 조금씩 제 마음의 저울추가 사람보다 돈 쪽으로 기울고 있었던 겁니다. 20평으로 확장하고 보조 직원을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제 눈엔 손님의 웃음보다 서랍 속에 10,000원짜리 지폐가 먼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2013년 무렵이 되었습니다. 저는 40대 중반이 되어 있었습니다. 딸은 대학생이 됐고 아들은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기였죠. 등록금, 생활비, 학원비. 한 달에 나가는 돈이 수백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애들은 제대로 키워야 해. 그게 제 신념이었습니다.
딸아이가 대학교 MT 간다고 하면 용돈 넉넉히 쥐어줬습니다. 엄마, 친구들은 다 좋은 옷 입고 다니는데 그러면 명동 가서 옷 사입으라고 돈을 줬습니다. 한 벌에 10만 원, 20만 원 하는 옷도 서슴없이 샀습니다. 아들은 운동화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엄마, 나이키 에어맥스 나왔대. 친구들 다 신어. 그러면 백화점 가서 제일 비싼 거 사줬습니다. 한 켤레에 15만 원 넘는 신발도 여러 켤레 샀습니다. 남편은 가끔 말렸습니다. 미자야, 너무 과하게 사주는 거 아냐?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우리가 고생한 건 애들 잘 키우려고 한 거잖아. 이럴 때 써야지. 딸아이 대학 졸업할 때쯤엔 취업 준비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토익 학원, 면접 학원, 정장, 구두. 엄마, 스펙 쌓으려면 해외 연수도 가야 할 것 같아. 그래서 6개월짜리 어학연수 비용도 대줬습니다. 1,000만 원이 훌쩍 넘었지만 아깝지 않았습니다. 우리 딸 좋은데 취업하면 다 보람 있는 거지. 다행히 딸은 서울에 있는 괜찮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제 가슴이 정말 뿌듯했습니다. 아들도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등록금이 한 학기에 400만 원이 넘었지만 한 번도 늦춰본 적 없었습니다. 주변 엄마들이 물어봤습니다. 미자 씨는 어떻게 그렇게 여유가 있어?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우리 가게가 잘 되니까요. 사실이었습니다. 제 미용실은 안양에서 소문난 집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상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한 게 다른 엄마들이 부러워하는 눈빛, 제 자랑을 들어주는 분위기, 그게 저는 좋았습니다. 미자 신의 딸은 서울 대기업 다니잖아. 미자 신의 아들은 좋은 대학 다니더라. 그런 말들이 제 귀에 달콤하게 들렸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장에서 20년 넘게 성실하게 일했지만 월급은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자야, 나도 이제 허리가 안 좋아. 언제까지 공장 다닐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 말에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당신 걱정 마. 내가 벌면 되지.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편한테 뭔가 해주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평생 낡은 차를 몰고 다녔습니다. 10년 넘은 중고 소나타. 우리 차 바꿀까?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돈으로? 차는 이거면 충분해.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달에 신차로 나온 그랜저를 뽑았습니다. 새 차값이 3천만 원이 넘었지만 현금으로 샀습니다. 남편은 정말 기뻐했습니다. 미자야, 고마워. 내 평생 이런 좋은 차 타볼 줄 몰랐어. 남편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차 사주고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나니까 저도 모르게 제 자신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졌습니다. 나도 이 정도 실력이면 인정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동네 미용실 사장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 즈음 안양 번화가에 대형 헤어샵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30평, 40평짜리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샹들리에 가죽 의자에 대리석 바닥. 그런 샵들을 지나칠 때마다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어느 날 호기심에 새로 차린 지 얼마 안 된 고급 헤어샵에 가봤습니다. 손님으로 가서 커트를 받아봤습니다. 가격이 5만 원이었습니다. 제 가게의 5배였죠. 실력은 솔직히 저랑 별 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꼼꼼하게 자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고객님, 어떤 스타일을 원하십니까? 고객님 얼굴형에는 이런 스타일이 어울리실 것 같습니다. 뭔가 격식 있고 전문가 같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편한 옷에 운동화 신고 온 동네 아줌마. 그때 제 머릿속에 생각이 스쳤습니다. 나도 저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집에 돌아오는 길에 계속 생각했습니다. 나는 20년 넘게 이 바닥에서 일했어. 실력은 저 사람들보다 나아. 그런데 왜 나는 커트 10,000원 받고 저 사람들은 5만 원을 받는 거지?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 인생도 이제 업그레이드 할 때가 된 거 아닐까? 그게 제 욕망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궁금증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며칠, 몇 달에 걸쳐 제 머릿속을 맴돌면서 조금씩 제 기준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20년을 지켜온 정직한 가격이라는 원칙이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덜 받은 손해처럼 느껴지더군요. 제가 처음 가게를 열었던 30즈음 동네 미용실 커트 가격은 8,000원이었습니다. 파마는 3만 원, 염색은 2만 원이면 충분했죠. 그 가격으로도 월세 내고 아이들 키우고 아파트까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58살이 된 지금 제가 둘러본 고급 헤어숍들은 달랐습니다. 커트 3만 원, 파마는 기본이 10만 원을 넘고 기장 추가하면 20만 원은 우스웠습니다. 염색도 머리 길이에 따라 10만 원은 넘게 받았습니다. 같은 머리를 자르는데 가격은 5배, 6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숫자들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내가 싸게만 받아온 건가? 20년 넘게 일했는데 나도 이 정도는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비교가 제 인생을 무너뜨릴 첫 계산이었다는 걸. 문제는 한 번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몇 년에 걸쳐 조금씩 제 눈이 손님의 머리카락이 아닌 그들의 지갑을 향해 무뎌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작은 씨앗이 점점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동네 미용사 모임에 갔습니다.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생기면서 우리 같은 동네 미용실은 힘들어. 손님들 눈이 높아져서 가격 좀만 올려도 안 와. 그런데 한 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고급화해야 한다니까. 가게 크게 차리고 인테리어 좋게 하고 가격 확 올려. 그러면 손님 숫자는 줄어도 단가가 높으니까 남는 건 비슷해. 그 말이 제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그래, 그거야. 고급화.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여보, 나 가게 좀 더 크게 해볼까? 남편이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지금도 잘 되고 있잖아.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지금은 잘 돼도 앞으로는 모르잖아. 대형 샵들이 계속 생기는데 우리만 뒤처질 순 없어. 남편은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여보, 큰 가게 하려면 돈이 엄청 들어가.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나한테 실력 있잖아. 큰 가게 차려도 손님 따라올 거야. 그렇게 저는 제 인생 최대의 결정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부동산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안양 번화가 상권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평일에도 시간 내서 돌아다녔습니다. 30평, 40평짜리 상가들을 둘러봤죠. 중개사무소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미용실 하시려고요? 규모가 꽤 크시네요.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제대로 된 헤어샵 하려고요. 미용실이 아니라 헤어샵. 그 단어가 제 입에서 나올 때 왠지 기분이 좋았습니다. 몇 주 동안 발품을 팔았습니다. 그러다가 안양역 근처 40평짜리 상가를 발견했습니다. 위치도 좋고 유동 인구도 많았습니다. 건물도 깔끔했습니다. 여기다. 제 직감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300만 원. 거기에 인테리어 비용까지 합치면 최소 3억은 들어갈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좋은 자리 찾았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얼마나 드는데? 3억 정도? 남편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3억? 여보, 정신 차려. 우리가 그런 큰 돈이 어디 있어. 저는 이미 계산을 해뒀습니다. 우리 아파트 담보로 대출받으면 돼.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집을 담보로? 미쳤어? 그거 망하면 우리 집까지 날아가는 거야.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망할 리가 없어. 내 실력 당신도 알잖아. 20년 넘게 단골들 쌓아왔는데. 그래도 너무 위험해. 지금도 충분히 잘 되고 있잖아. 남편은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설득했습니다. 매일 밤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대로 살면 뭐가 달라져? 애들은 다 컸고, 이제 우리 인생 좀 업그레이드 해야지. 나도 동네 미용실 아줌마가 아니라 제대로 된 원장 대접받고 싶어. 여보, 지금도 충분히 인정받고 있어. 아냐. 손님들이 날 보는 눈이 달라. 그냥 싸게 해주는 동네 아줌마지. 나도 전문가로 대우받고 싶단 말이야. 일주일을 설득한 끝에 남편이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렇게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아파트를 담보로 2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무섭기도 했지만 동시에 설렜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 돈으로 상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인테리어에 들어갔습니다. 인테리어 사장님과 상담했습니다. 최대한 고급스럽게 해주세요. 강남 스타일로요. 예산이 어느 정도 되세요? 1억 5천까지는 쓸 수 있어요. 디자이너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 정도면 정말 멋지게 할 수 있습니다. 샹들리에를 달았습니다. 바닥은 대리석으로 깔았습니다. 의자는 이탈리아제 가죽 의자로 10개를 들였습니다. 하나에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거울은 전면에 LED 조명을 넣었습니다. 세면대도 최고급 제품으로 3개를 설치했습니다. 벽지는 고급 실크 벽지, 천장에는 간접 조명. 인테리어 하는 내내 저는 행복했습니다. 제 꿈이 현실이 되는 느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비용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사장님, 여기 조명 하나 더 추가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장님, 대기 공간에 소파도 놓는 게 어때요? 그럴 때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하세요. 돈이 물 쓰듯 나갔습니다. 1억 5천이라던 견적이 어느새 2억을 훌쩍 넘어가 버렸습니다. 남편이 걱정했습니다. 미자야,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하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시작이 중요해. 제대로 해야 손님들이 와. 인테리어가 끝났습니다. 완성된 샵을 보는 순간 저는 감격했습니다. 정말 화려했습니다. 동네 미용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간판도 영어로 크게 달았습니다. 미자의 영문 이니셜 MJ를 따서 지었습니다. 오픈 준비를 하면서 직원도 뽑았습니다. 경력 있는 미용사 2명, 샴푸 보조 2명, 월급만 해도 한 달에 8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가격표를 만들었습니다. 커트 3만 원, 기장 추가비 있음, 파마 기본 20만 원, 기장 추가비 별도, 염색 15만 원, 기장 추가비 별도, 특수 케어는 5만 원 추가, 예전 가게의 3배, 4배 가격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원장님, 가격이 너무 센 거 아닌가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이 정도 인테리어에 이 정도 시설이면
이 가격 받아야 해. 강남 쪽은 커트만 해도 5만 원, 10만 원씩 받는다고. 하지만 여기는 안양이었습니다. 강남이 아니었죠. 그 차이를 저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오픈 날, 화환이 가득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축하 인사를 건네러 왔습니다. 미자 씨, 대단하네. 이렇게 큰 가게 차렸어? 저는 뿌듯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그동안 작은 데서만 일했잖아요. 이제 제대로 해보려고요. 손님들은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와, 완전 강남 스타일인데? 여기 인테리어 돈 많이 들었겠다. 그 말들이 제 귀에는 칭찬으로 들렸습니다. 첫날은 손님이 꽤 왔습니다. 호기심에 온 단골들이었죠. 하지만 가격표를 보는 순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커트가 3만 원이야? 파마가 20만 원? 전에는 4만 원이었는데 어떤 손님은 그냥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미자 씨, 나 다음에 올게. 하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놀라지. 곧 적응할 거야. 그날 밤 남편이 물었습니다. 오늘 장사 어땠어? 괜찮았어. 처음인데 뭐. 사실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오픈 첫날인데도 매출이 80만 원밖에 안 나왔습니다. 월세 300만 원에 인건비 800만 원. 하루에 최소 50만 원은 벌어야 했는데. 하지만 저는 남편한테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입소문 나면 손님 몰려올 거야.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그때부터 제 악몽이 시작된 줄도 모르고 오픈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하루 매출이 평균 60만 원 정도였습니다. 한 달이면 1,800만 원, 월세 300만 원, 인건비 800만 원, 재료비 200만 원, 고정비만 1,300만 원이었습니다. 순이익은 500만 원, 대출 이자가 한 달에 250만 원이었으니까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250만 원. 예전 작은 가게에서는 한 달에 700만 원, 800만 원씩 벌었는데 3억을 투자하고 나니 오히려 수익이 반 토막이 난 겁니다. 밤마다 잠이 안 왔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한숨만 나왔습니다.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남편한테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괜히 말하면 내가 뭘 했어 소리 들을 것 같았습니다. 2개월째 되던 어느 날 전기세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150만 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샹들리에의 LED 조명에 에어컨까지 전기를 엄청나게 먹는 구조였습니다. 관리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 달에 80만 원. 여기저기서 돈이 새나갔습니다. 손님은 계속 줄었습니다. 특히 예전 단골들이 안 왔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에 한두 번 왔다가 가격 보고 다시는 안 오는 겁니다. 어느 날 20년 단골이었던 박 여사님이 오셨습니다. 미자 씨, 커트 좀 해줘. 반가운 마음에 의자에 모셨습니다. 여사님, 오랜만이에요. 응, 그동안 바빠서. 커트를 마치고 계산할 때였습니다. 3만 원입니다. 박 여사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전에는 10,000원이었잖아. 가격이 많이 올랐네?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여사님 여기는 시설이 좋잖아요. 가격을 좀 올렸어요. 박 여사님은 말없이 돈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나가시면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미자 씨, 우리 20년 넘게 봤는데 가격이 너무 말도 안 된다.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태어난 척했습니다. 여사님, 죄송한데 저도 직원들 인건비도 있고 그래서요. 이해 좀 해주세요. 박 여사님은 씁쓸한 표정으로 나가셨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곧 생각을 고쳐 먹었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 3억을 투자했는데. 그때부터 제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단골이 오셨습니다. 미자 씨, 파마 좀 하려고. 파마요? 기장 추가금이 있어서 20만 원입니다. 20만 원? 기장 추가금? 미자 씨, 농담이지? 죄송해요. 사용하는 파마약도 최고급으로 바꿨고,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사실 약값은 예전이랑 똑같았습니다. 그냥 포장만 고급스러운 거였죠. 손님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우리 사이에. 손님은 결국 파마를 안 하고 가셨습니다. 다음에 올게. 하지만 다시는 안 오셨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됐습니다. 어떤 손님은 앞머리 다듬으러 왔다가 5천 원 달라는 소리에 놀라서 가기도 했습니다. 미자 씨, 전에는 공짜로 해줬잖아. 죄송해요. 지금은 유료예요. 예전에는 단골들 앞머리 정도는 서비스로 해줬습니다. 그게 정이었고, 그래서 손님들이 더 자주 왔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5천 원이라도 더 받아야 했으니까요. 어느 날 단골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10년 넘게 한 달에 한 번씩 파마하러 오시던 분이었습니다. 미자 씨, 파마 좀 해줘. 할머니, 저희가 금액을 좀 올라서. 아이고, 미자야. 머리 한 번에 그 큰 돈을 다 내라니. 내가 너무 눈치 없이 왔나 보다. 그 말에 순간 뭔가 찔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해요, 할머니.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여기 월세가 예전 매장의 10배예요. 이 정도는 받아야 유지되거든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알았어. 그럼 다음에. 할머니의 굽은 등을 보는데 순간 가슴 한 구석이 칼로 베인 듯 아릿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에이 할머니, 그냥 앉으세요. 제가 오늘만 서비스해 드릴게요라며 소매자락을 붙잡았을 텐데. 하지만 그 미안함은 찰나였습니다. 할머니가 나간 뒤 텅 빈 의자를 보며 제가 먼저 한 생각은 아, 오늘 파마한 건 놓쳤네 하는 계산이었으니까요. 제 머릿속엔 당장 내일이면 통장에서 빠져나갈 수백만 원의 대출 이자가 제 양심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돈을 먼저 보게 된 순간 저는 이미 제가 알던 오미자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한 번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몇 달에 걸쳐 제 양심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돈독이라는 굳은 살에 박여 무뎌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도 다시는 안 오셨습니다. 밤에 남편이 물었습니다. 요즘 김할머니 안 보이던데? 바빠서 그러시나 봐.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돈 때문에 쫓아낸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3개월이 지나자 단골 손님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대신 새 손님을 끌어야 했습니다. 남들은 다 광고를 한다길래 저는 큰 마음 먹고 손을 벌벌 떨며 한 달에 50만 원을 광고비로 썼습니다. 저한테는 그것마저 큰 돈인데 그 돈을 써도 제 가게는 인터넷 검색창 저 뒷페이지에 처박혀 있더군요. 젊은 애들이 하는 대형 프랜차이즈들은 한 달에 광고비로만 수백만 원씩 쓴다는 소리를 듣고는 맥이 탁 풀렸습니다. 체험단도 모집했습니다. 공짜로 해주고 후기를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후기를 보면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인테리어는 좋은데 가격이 너무 비싸요. 실력은 좋지만 너무 비싸요. 비싸기만 하고 친절하지도 않아요. 돈만 밝히는 느낌. 그 마지막 문장이 제일 가슴 아팠습니다. 돈만 밝히는 느낌. 제가 그렇게 보였나 봅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손님을 손님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돈으로 봤습니다.
의자에 앉는 순간부터 계산했습니다. 커트 3만 원, 트리트먼트 추가하면 5만 원 더, 헤어 에센스 팔면 3만 원 더. 한 명당 최대한 많은 돈을 받아내려고 했습니다. 고객님, 머릿결이 많이 상했는데 트리트먼트 추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까지 상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돈 더 받으려고 하는 말이었죠. 고객님, 이 에센스 쓰시면 윤기가 확실히 달라요. 에센스 한 통에 3만 원. 원가는 5천 원도 안 됐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추가하고 권유하고 팔았습니다. 처음에는 양심이 찔렸습니다. 하지만 점점 무뎌졌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 나도 살아야 하는데. 스스로를 계속 합리화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손님들이 바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손님 한 분이 파마를 하셨습니다. 영양 추가에 두피 케어까지 해서 35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신 안 올 거예요. 바가지 씌우는 거 다 알아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하루에 3명, 4명 오면 다행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손님이 한 명도 안 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의자에 앉아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카운터에 앉아 멍하니 시간만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 손님이 왔는데 머리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어머, 손님. 머리가 왜 이렇게 됐어요? 얼룩덜룩한 건 둘째치고 끝이 다 녹았네. 손님이 민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집에서 염색약 사다가 직접 했는데 이렇게 됐어요. 미용실 요즘 너무 비싸잖아요. 그 말에 저는 약간 기분이 나빴습니다. 하지만 손님이었으니까 참았습니다. 거봐요, 손님. 미용실이 괜히 있는 게 아니야. 염색 다시 하려면 25만 원이에요. 이거 복구 염색에 영양까지 꽉 채워 넣어야 해요. 머릿결이 많이 상해서 트리트먼트도 필수고요. 손님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25만 원요? 인터넷에서 염색약 사면 만 원인데. 손님, 머릿결 나빠진 거 보세요. 만 원짜리랑 전문가 손길을 비교하면 어떡해요. 손님은 결국 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나가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다음엔 유튜브 보고 더 잘해봐야겠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유튜브는 알죠. 가끔 남편이랑 이명웅 노래 듣거나 뉴스 볼 때나 켰으니까요. 그런데 젊은 직원한테 물어보니 제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원장님, 요즘은 다 유튜브 보고 집에서 잘라요. 염색, 파마, 심지어 매직하는 법까지 다 나와요. 직원이 보여준 핸드폰 화면에는 제 가슴을 철렁하게 만드는 영상들이 가득했습니다. 조회수가 200만이 넘는 영상 제목이 미용실에 돈 버리지 마세요. 만 원으로 끝내는 셀프 염색하는 법이었습니다. 댓글을 보니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미용실 가면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줘야 할 텐데 집에서 5천 원으로 해결했어요. 염색약만 사면 되니까 완전 이득. 이제 미용실 안 가도 돼요. 제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더 찾아봤습니다. 앞머리 자르는 법, 파마 유지하는 법, 탈색하는 법. 없는 게 없었습니다. 심지어 미용실에서 바가지 안 쓰는 법, 이런 영상도 있었습니다. 댓글을 보니 제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미용실에서 트리트먼트 권유하면 무조건 거절하세요. 미용실 가면 영양 추가하라고 난리인데
이거 보니까 다 상술이네요. 집에서 하다가 망해도 유튜브 보고 고치면 됨. 미용실 바가지 요금 극혐. 원가 5천 원도 안 하는 약으로 20만 원 받는 거 양심 어디? 마지막 댓글을 보고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바로 제 얘기 같았으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했구나. 예전에는 머리 하려면 무조건 미용실에 와야 했습니다. 미용사만이 할 수 있는 전문 기술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5천 원, 만 원짜리 염색약 하나 사면 집에서 편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굳이 20만 원, 30만 원씩 내고 미용실에 올 이유가 없는 겁니다. 며칠 뒤 또 다른 손님이 왔습니다. 머리가 삐쭉삐쭉 엉망이었습니다. 손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앞머리 자르다가 집에서 자르셨어요? 네, 실패했어요.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손님, 머리는 전문가한테 맡기셔야죠. 하지만 손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미용실이 너무 비싸요. 커트만 해도 3만 원이나 하잖아요. 그때부터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미용실에 오는 이유가 달라졌다는 걸. 예전에는 정기적으로 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참다 정말 도저히 수습이 안 될 때만 왔습니다. 집에서 하다가 망쳐서 어쩔 수 없을 때만. 그러니까 미용실은 이제 최후의 수단이 된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제 태도였습니다. 그렇게 어렵사리 찾아온 손님들한테 저는 오히려 핀잔을 줬습니다. 손님, 머릿결 완전히 망가졌네요. 이거 복구하려면 돈 많이 들어요. 집에서 함부로 하시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소보다 더 비싼 가격을 불렀습니다. 손상된 머릿결 복구 트리트먼트 10만 원 추가요. 이 정도 상태면 특수 케어 해야 해요. 15만 원이요. 손님들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었겠죠. 집에서 하다가 실패해서 어쩔 수 없이 왔는데 미용사한테 핀잔까지 듣고 바가지까지 쓰는 겁니다. 당연히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손님들은 말없이 돈을 내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돌아서는 얼굴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예전 단골이었던 이 여사님을 길에서 마주쳤습니다. 어머, 여사님, 요즘 왜 안 오세요? 이 여사님은 어색하게 웃으셨습니다. 아, 미자 씨, 나 요즘 집 근처에 있는 미용실 가.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가끔 한 번씩 와주세요. 응, 나중에 한번 갈게. 하지만 그 나중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없으니 매출은 더 떨어졌습니다. 한 달 매출이 1,000만 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월세 300만 원, 인건비 800만 원만 해도 1,100만 원인데 완전히 적자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광고를 더 늘렸습니다.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지역 카페, 온갖 곳에 광고를 올렸습니다. 한 달에 광고비만 100만 원씩 썼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8개월째 되던 날, 직원 한 명이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원장님, 죄송한데 저 다른 곳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왜? 여기 불편해? 불편한 게 아니라 손님이 너무 없어서 미래가 안 보여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직원이 나가고 남은 직원들도 불안해했습니다. 하루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님이 단 한 명도 안 왔습니다. 40평 넓은 매장에 의자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빈 의자들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3억 원을 쏟아부어서 만든 게 이 텅 빈 공간이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이 눈물에 번져 보였습니다. 예전 작은 가게에서는
전구가 하나 나가도 손님들과 웃음꽃이 피었는데 여기는 조명이 이렇게 밝은데도 제 마음은 어둡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단골들은 다음에 올게요라는 짧은 인사조차 남기지 않고 제 곁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떠난 자리를 채운 건 제가 차갑게 뱉었던 바가지 요금의 대가인 무거운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 때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손님이 올까?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하루 매출이 30만 원, 40만 원, 좋은 날이 50만 원, 한 달 매출이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였습니다. 고정비는 한 달에 1300만 원, 매달 300만 원에서 500만 원씩 적자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예금에서 메웠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하면서 모아둔 돈이 좀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돈도 6개월 만에 바닥났습니다. 그 다음엔 신용카드를 돌렸습니다. 이 카드로 저 카드 맞고 현금 서비스도 받았습니다. 카드 빚이 2천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그래도 남편한테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녁에 집에 가면 남편이 물었습니다. 여보, 가게는 잘 돼?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3억 날리고 있어라고 밤마다 혼자 숨죽여 울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울기도 했습니다. 어떡하지? 머릿속은 온통 돈 생각뿐이었습니다. 대출 이자가 밀렸습니다. 은행에서 독촉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대출 이자 연체되셨는데요. 빨리 입금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입금할 돈이 없었습니다. 카드값도 밀렸습니다. 독촉 문자가 하루에 10통씩 왔습니다. 핸드폰을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느 날은 마트에서 카드가 거절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카드 없으세요? 주변 사람들이 저만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 네, 다른 카드로 할게요. 너무 창피해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직원들 월급도 밀렸습니다. 원장님, 이번 달 월급이 미안해. 다음 주에 줄게. 하지만 다음 주가 되어도 돈이 없었습니다. 결국 직원들이 하나둘 그만뒀습니다. 원장님, 죄송하지만 저 나가야겠어요. 그래. 미안해. 남은 직원도 한 달 뒤에 나갔습니다. 결국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혼자서 손님을 받았습니다. 혼자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정리했습니다. 40평 넓은 공간을 혼자서 지켰습니다. 전기세가 한 달에 150만 원씩 나왔습니다. 하지만 끌 수가 없었습니다. 불을 끄면 정말 망한 가게처럼 보일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앉아서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38,000원. 한숨이 나왔습니다. 어느 날 딸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 아니야. 가게가 좀 바빠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딸아이는 이상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엄마, 진짜 괜찮아? 응, 괜찮아. 전화를 끊고 나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계산을 해봤습니다. 아파트 담보대출 2억 5천, 카드 빚 2,500만 원, 밀린 월세 900만 원, 빚이 2억 8,400만 원. 숫자를 보는 순간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에 인테리어 2억, 거기에 운영하면서 카드로 메운 돈, 밀린 월세까지. 결국 3억 가까운 돈을 쏟아붓고 빚더미에 앉은 겁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내가 미쳤었구나. 왜 그렇게 욕심을 부렸을까? 왜 작은 가게에 만족하지 못했을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얼굴이 왜 그래? 많이 힘들어?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사실은 목이 메었습니다. 가게가 완전히 망했어. 남편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뭐, 빚이 3억이 넘어.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넋이 나간 사람처럼 저를 쳐다보더군요. 그리고 한숨을 길게 쉬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화를 내는 것보다 그 떨리는 목소리가 제 가슴을 더 난도질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안해. 내가 욕심을 부려서.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어떡할 거야? 가게 정리해야 할 것 같아. 그날 밤 우리 부부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면서 그렇게 무거운 침묵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무거운 침묵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날린 건 돈 3억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40년 동안 쌓아온 안온한 일상이었다는 거요. 다음 날 저는 부동산에 연락했습니다. 가게 권리금 받고 내놓고 싶은데요. 권리금이요?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힘들 텐데요. 그래도 해봐야죠. 권리금을 5천만 원에 내놨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3천만 원으로 내렸습니다. 그래도 안 팔렸습니다. 결국 1,000만 원에 겨우 넘겼습니다. 건물주한테 보증금을 돌려받았습니다. 5천만 원 중에 밀린 월세 900만 원을 빼고 4,100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가게 정리하는 날 의자들을 중고로 팔았습니다. 200만 원 주고 산 가죽 의자 20만 원에 팔렸습니다. 샹들리에도 팔았습니다. 거울도 세면대도 다 팔았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나니 손에 쥐어진 돈이 500만 원. 보증금에 권리금에 집기판 돈까지 합쳐서 5,600만 원. 하지만 빚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텅 빈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제 꿈이었던 공간. 이제는 제 악몽이 된 공간. 열쇠를 건물주한테 돌려주고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일군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58세의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가게를 정리하고 한 달 동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서 멍하니 지냈습니다. 남편은 출근하고 저는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창밖을 보며 하루 종일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지? 58세. 다시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나이 같았습니다. 손에 쥔 5,600만 원으로 우선 카드빚 2,500만 원을 갚았습니다. 3,100만 원이 남았지만 아파트 담보대출 2억 5천만 원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매달 이자만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남편 월급 250만 원으로는 이자 갚고 나면 생활비도 빠듯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요즘 연락도 없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엄마가 가게 망했어. 전화기 너머로 딸아이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얼마나 힘들었어.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났습니다. 며칠 뒤 딸아이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도 이제 직장 다니잖아. 매달 조금씩 보내드릴게. 봉투 안에는 1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알바해서 도와드릴게. 자식들의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희 마음만 받을게. 엄마, 엄마가 벌어서 살 수 있어. 너희는 너희 앞길 준비해. 엄마, 괜찮아? 응. 엄마 힘으로 일어설 수 있어. 걱정 마. 아이들을 안심시켰지만 사실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나 공장 그만둘까봐. 왜? 공장은 계속 다녀야지. 아니야. 내가 20년 다녔으니 퇴직금 좀 나와. 그걸로 당신 작은 가게 차려주고 싶어. 당신 퇴직금은 노후 자금인데. 노후고 뭐고 지금 우리가 살아야 노후가 있지. 그리고 집도 팔자. 집을? 남편은 단호했습니다. 응. 빚부터 갚고 우리 마음 편히 살자. 저도 생각해봤습니다. 이자에 쫓기며 사느니 차라리 집을 팔고 빚을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공장을 그만뒀습니다. 20년을 성실하게 다녔으니 퇴직금이 꽤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도 내놨습니다. 20년 전 3억에 샀던 아파트가 그새 8억이 넘었더군요. 다행히 빨리 팔렸습니다. 그 돈으로 미용실 차릴 때 받은 대출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밀린 빚들을 다 정리했습니다. 안양 외곽에 작은 빌라 전세를 얻고 나니 남편 퇴직금까지 합쳐도 손에 쥔 돈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30평대 아파트에서 20평 빌라로 옮겨 앉으니 속이 쓰렸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빚 독촉 없는 집에서 발 뻗고 잘 수 있다는 게 어디냐며 남편과 서로를 다독였습니다. 여보, 남은 돈은 우리 노후 자금으로 지키자.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욕심 부리지 말고 그 돈은 건드리지 말고 살자. 응. 작은 가게 차리는데 필요한 돈만 쓰고 나머지는 절대 안 쓸게. 그렇게 저는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욕심 부리지 말고 정직하게 벌고 아끼면서 살자. 안양 뒷골목. 예전에 처음 시작했던 그 동네. 10평도 안 되는 작은 상가를 발견했습니다. 보증금 1,500만 원에 월세 80만 원. 의자는 4개. 중고로 30만 원 주고 샀습니다. 거울도 중고, 세면대도 중고. 화려한 인테리어는 없었습니다. 그냥 깔끔하게만 정리했습니다. 간판도 예전처럼 단순하게 달았습니다. 오미자 미용실. 촌스러운 이름이었지만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남편이 함께 가게에 나왔습니다. 미자야, 나도 샴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우리 부부가 함께 하자. 처음에는 남편이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 모습이 고마웠습니다. 가격도 예전으로 돌렸습니다. 커트 1만 2천 원, 파마 5만 원, 염색 3만 원. 예전 대형샵의 3분의 1 가격이었습니다. 오픈하고 며칠은 손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니 한두 명씩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전 단골 박 여사님이 오셨습니다. 여사님은 제 얼굴을 보더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미자야, 괜찮아?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죄송해요, 여사님. 제가 그때 괜한 욕심을 부려서. 됐어.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되지. 나 파마 좀 해줘. 그날 이후로 예전 단골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미자 씨, 여기가 편해. 그때는 비싸기만 하고 솔직히 좀 그랬어. 손님들의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예전의 제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앞머리는 다시 공짜로 다듬어 드렸습니다. 이모, 앞머리 좀 잘라주세요. 그럼요. 앉으세요. 가위질하면서 손님 이야기를 들어드렸습니다. 요즘 손자가 말썽이라서. 어머, 그래요? 손자가 몇 살인데요? 예전처럼 정성을 담았습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대했습니다. 남편도 열심히 도와줬습니다. 어르신, 제가 샴푸 해드릴게요. 손님들이 웃으며 좋아하셨습니다. 부부가 함께 가게를 하는 모습이 정겹다고 했습니다. 한 달 매출은 4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월세 80만 원, 재료비 50만 원, 관리비 30만 원 빼고
손에 쥐는 돈은 240만 원 정도. 3억짜리 가게 망하며 적자 낼 때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무엇보다 빚이 없으니 마음이 편했습니다.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 때마다 감사했습니다. 손님 한 분 한 분이 고마웠습니다. 단골 할머니가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미자야, 욕심은 다 독이야. 사람이 분수를 알아야 해. 네, 할머니. 이제야 알았어요. 늦게라도 알았으면 됐어. 천천히 가. 그 말씀이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이제 저는 천천히 갑니다. 예전처럼 정직하게, 손님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하루에 10명만 와도 감사합니다. 한 달에 400만 원 벌어도 행복합니다. 노후 자금은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 부부가 늙어서 쓸 돈입니다. 58세에 3억을 날리고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화려한 샵이 아니라 손님 머리카락, 한 올에 깃든 정직한 진심이었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저는 오늘도 10평 작은 가게에서 남편과 함께 가위를 듭니다. 천천히 하나씩 정직하게.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쫓고 계신가요? 혹시 저처럼 눈앞의 화려함 때문에 곁에 있는 소중한 분들을 잊고 계시지는 않나요? 부족한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에 평안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